저는 군의관으로, 그러니까 전문의 과정 마치고 군의관 생활을 마친 다음에 그 김해에 있는 부산 보건병원, 고신의대 보건병원 브랜치인 김해 보건병원에서 3년간 일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제 1회, 2회 의료선교대, 이번에 이제 19차인데 1차, 2차 의료선교대에 저희가 참석을 하고 도전을 많이 받고 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하고 93년도에 선교 훈련을 위해서 뉴질랜드를 가서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에서 2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주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뒤에 이제 선교 과목들, 성경과 선교 과목들을 이렇게 수강을 하고 95년부터 2009년까지 네팔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시골에 있던 그 탄센 병원에 4년, 그리고 그 수도에 있는 그 카트만두에 나와서 또 10년 이렇게 병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제 아내가 저도 그렇지만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네팔로 들어가지 못하고 4년간 한국에 있다가 2013년도에 네팔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체력이 안 돼, 건강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다가 차선으로 베트남으로 가서 10년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2023년 10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부로서 40년, 또 선교사로서 31년 이렇게 선교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고, 제가 인터서브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받고 나갔는데 지금 올해 5월달, 지난달 말로 이제 선교부를 사임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산 외국어대학에 보아스 클리닉이 세워지면서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외국인 유학생이 한 1,3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 와 보니까 땅 끝에 있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이 땅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 한국 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전에는 제가 나갈 때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사역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그렇고 저 아내도 그렇고 베트남에 있을 때보다 더 선교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긴 했지만은 이 오병이의 선교회라는 데서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영양사들이 모인 오병이의 선교, 즉 위드 선교회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온 이 자료를 제가 강의 중에 듣고는 굉장히 감동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의료 선교가 지향하는 거하고 거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반칙을 범하면은 옐로우 카드를 주잖아요. 경각심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전달도 식품 영양, 그 다음에 건강, 위생, 지역 형편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열악한 곳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옐로우 윈도우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이 78개국이었다고 이렇게 지금은 물론 좀 업데이트가 됐겠지만 그 전체적인 틀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하고 중동,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렇게 포함된 이런 나라들이 옐로우 윈도우 국가에 속한 그런 나라들이고 이보다도 더 열악한 나라들은 지금 빨간 표시로 이렇게 됐는데 저도 왜 세븐이 붙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더 열악한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하라 북부 지역 모리타니아, 니제르 이런 나라들과 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고 이 나라들을 순위별로 하면은 아프가니스탄부터 소말리아, 니제르 쳐다보기만 해도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축구에서 레드 카드를 받듯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이런 지역이고 이 지역이 물론 이제 영양사들이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의료인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의료인들을 찾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라 생각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나 니제르나 모리타니아나 이게 들어가기 참 어려운 쳐다만 봐도 어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나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90년대부터 이렇게 그 1040 윈도우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 많이 강조가 됐는데, 그러니까 1040 윈도우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들이 아까 표현한 그런 나라들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가장 가난한 나라의 80%가 이 1040 윈도우 안에 또 있고, 또 복음이 가장 전달되지 않은 그런 나라의 80%가 이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미션 파트너 가운데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파트너 수가 10%밖에 안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크리스찬 리소스, 교회의 자원들이, 교회의 자원이라면 인적 자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자원들이 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게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하고 또 시간을 내고 하는 이 모든 에너지들이 복음이 자유롭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소용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30년 전에 나가기 전에 인상 깊게 들었던 그 말씀은 그러니까 통나무를 나르는 그런 공사 현장에 우리가 갔는데 큰 통나무 무거운 거를 10명이서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한쪽 끝에는 9명이 나르고 있고 한쪽 끝에는 1명이 힘겹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 선교의 현장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1040 윈도우도 그렇고 미전도 종족도 그렇고 지금 이 얘기가 된 지가 지금 한 40년 정도가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선교의 어떤 중요한 모토로 이렇게 주장이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많이 생기고 난민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많이 사람들이 노동자로 들어오고 학생으로 들어가면서 선교의 또 새로운 하나의 캐치프레이드가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라는 이런 표현이 지금 21세기 들어서는 지금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의 사역지가 복음이 자유롭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많다는 그런 통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10% 미만의 크리스찬 사역자들이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일하는가를 이렇게 보면은 이 지역들이 어려운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렵고 가서 생존하기 어렵고 또 열매를 맺기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어려운 지역을 안 가는.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이렇게 사형받으러 이렇게 가는데 한 몇 분 내면은 저희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은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면은 금방 죽을 건데도 옆을 피해서 이렇게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사람이니까 어려운 것을 이렇게 좀 피해가는 어떤 본성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적은 크리스찬들이 이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전문 직업을 가진 이런 선교사들은 그곳에 갈 수 있고 또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가 중요하다. 또 그 중에서도 의료 선교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전문의 선교가 굉장히 강조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팔에 들어가 15년 있으면서 선교부에 이렇게 속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민국을 막 들락달락 해야 되고 비자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비자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데, 저는 15년 있으면서 이민국에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선교부 내에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의사로서 이렇게 환영을 받고 그 나라에 네팔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자 받는데 어려움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팔 같은 경우도 정부가 점점 이렇게 빈곤에서도 좀 벗어나면서 또 이게 정부가 좀 안정되면서 선교사들을 쭉 이렇게 짜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라서 선교사님들이 비자 받기를 어려운,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그런 선교부들도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이제 비자를 받기 쉬운 비즈니스를 이렇게 식당을 한다든지, 제가 네팔 떠나기 전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식당을 개설할 수가 있고,
그걸로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가 또 목사님들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걸 더 전문적으로 하자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나와서 선교지에서는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92년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둘째가 4살일 때 제가 한국을 떠나게 돼서 뉴질랜드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그 누가회에서, 그러니까 누가회에서 두 번째 해외 의료 선교를 갈 때, 제가 그때 부산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단기 의료 선교를 네팔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네팔은 제가 가 있는 97년에서 2006년까지 내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팔이 한 150년 정도 왕정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뭐 국민들의 의식들도 성장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공산 게릴라들이 이렇게 생겨났고, 그 공산 게릴라들은 그 자기들을 마오바디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무장 게릴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오바디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마오쩌둥 얼굴이 그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오바디의 40가지 강령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들었던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을 그 40가지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담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10년 동안에 엄청난 그 내전이 있어가지고 힘이 들었고, 근데 이제 그 2006년도에 그 내전이 끝나면서 왕정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한적인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제가 10년을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 92년도에 그 국민소득이 190불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에도 1,400불로 굉장히 가난한 그런 나라였고, 그러나 또 힌두교를 국교는 아니지만은 힌두교를 국민의 전체 60% 70% 정도가 힌두교를 믿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여기 보이는 그 길을 따라서 저 산을 다 넘어가는 곳에 이 병원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저 위에가 한 해발 한 1,400 정도 되는데 저희 병원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1954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 병원이 59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병원에서 저희들이 일을 했고, 또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제가 갔을 때 한 15가정 정도 선교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인 가정으로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그러니까 저희 선교부 UMN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그러니까 네팔에 들어와 있는 그 선교사들, 그러니까 연합 선교 단체입니다. United Mission to 네팔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4개의 종합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탄 병원은 그 당시 350병상, 지금은 450병상,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됐는데 이 병원이 제일 큰 병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일했던 탄센병원, 거기가 제가 갔을 때 130병상, 그리고 50병상, 25병상 이런 갔었고, 지금은 이제 요게 이제 450병상, 200병상 뭐 이렇게 이제 병원들이 조금씩 성장해 있는 이런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그 롱안 세계로병원, 부산 세계로병원이 지원하는 그런 병원에서 3년, 그리고 하노이에 있는 킴스 클리닉에서 7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가기까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이제 선교를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 대학에서 그 부산 고신의대에서 일할 거를 쭉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선교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또 선교사로 가기로 했지만은, 또 대학에서 그 계속해서 의국 모임에 참석하고 또 외래 강의도 하고, 또 제가 브랜치에 나와 있었지만은 논문들도 계속 쓰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 복음병원이 또 장기려 선생님이 세우신 병원이고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일할 거를 오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까 김명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박상은 선생과 같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이 병원을 참 우리가 기독교적인 병원으로 세우자, 또 그런 동료들도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선교가 더 중요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다가오면서 이제 선교 나갈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로 이제 가기로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아침에 토요일마다 그랜드 라운드 참석하고 제가 있던 브랜치 병원 김해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찡한 거예요. 내가 이제 갈수록 내가 시골 의사가 돼 가겠구나. 그때까지는 쭉 그 대학에 있는 사람들 진도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점점 내가 전문성이 퇴보해 가겠구나. 또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겠구나. 또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삶의 기반이 이렇게 퇴보할 것 같은 그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면서 마음이 이렇게 아려오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또 이북에서 피난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6.25 전에 저희 아버님은 함경도 고향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평안도가 고향이신데 그래서 서울에 피난 와서 서울에 사시다가 1.4.5 때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부산에서 터를 잡고 사시게 됐으니까 가족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저는 둘째 아들인데 한 번도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의사들이 그렇겠지만은 뭐 입학시험에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고 애도 안 먹이고 그냥 이렇게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됐는데 이 아들이 선교를 가겠다고 이러니까 도저히 부모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또 선교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은 그 일제시대와 6.25와 피난과 이런 거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뭐 적금이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안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 잘 듣던 아들이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집안을 망하게 만들었다.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가 나가는 교회의 선교 부장님이셨어요. 근데 나무 아들은 되지만 내 아들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가겠다 그러니까 호적을 파가지고 가라.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헌신하면 우리가 고귀한 헌신인데 그러면은 이게 뭐 비단길이 이렇게 깔린 게 아니고 제 느낌에 이거 첩첩산중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남들을 도와주더라도 이렇게 나무로 치면은 가지를 쳐서 남을 도와줘야지 어떻게 둥치를 잘라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느냐. 근데 저는 그때 좀 어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남을 도와주려면 둥치를 잘라갖고 남을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 장가지를 쳐서 도와주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제가 그 의국에서는 제가 학교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병원에 또 병원장 하시던 분도 그냥 그 교수 임명을 받고 한 1년 정도 병원에 있다가 나가면 학교에서 파송하는 걸로 가면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마음에는 이 적을 두고 떠나면은 이게 뒤돌아보면 돌아올 때가 있으니까 이게 헷갈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부려치고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말씀이 맞는 게 그래 너희들은 좋다 누릴 거 이미 좀 그래도 누려봤고 또 저희도 그냥 그 당시에 브랜치 병원에 나와 있었지만은 또 이제 군의관 제대하고는 그 제법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들 같이 봉급도 받게 되고 또 집도 좋은 집에 살고 또 차도 좋은 차 타게 되고 그랬는데 그 이제 부모님 말씀도 맞죠. 그랬는데 너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은 저희 선배들을 우리가 본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몽고에 가는 그 손이형 교수님이 그 몽고에 가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내과시니까 내가 외과로서 같이 그분 모시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춥고 건조한 공기가 아토피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분하고도 만나고 뭐 이제 의논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결국 몽고로는 못 들어갔댔는데 근데 아이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정말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선교를 못하고 돌아오는 한 가지 조건은 이 아이의 건강이 나빠지면은 그때는 철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선교로 나가려는데 이거 진짜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교지는 가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팔만 해도 네팔이 이야기지만은 물도 없지, 전기도 없지, 음식도 구하기 어렵지, 기후도 처음 경험하지, 생필품 구하기도 어렵지.
아니, 네팔은 또 이렇게 중앙 남방이 없으니까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은 춥고 그 물도 그 탄센 병원에 제가 간 데서는 그 물이 귀하니까 그 샤워한 물을 큰 이렇게 트레이에 담아가지고 그 물 가지고 빨래를 하고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밭에다가 물도 주고 그 전기도 뭐 없는 저녁이 더 많고 저는 병원에 이제 외과 의사니까 응급 수술을 해야 되니까 병원 컴파운드에 있으니까 이제 전기가 나가더라도 제너레이터가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근데 바깥에 그러니까 외과 의사만 병원 컴파운드에 살고 나머지는 다 그 컴파운드 밖에 사니까 뭐 진짜 촛불 이용하고 뭐 진짜 등잔불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저는 부산 사람인데 생선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 마음에 3년 동안은 생선을 안 먹고 살리라 이제 이런 했는데 또 그랬고 그 시골에 있으니까 배추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김치를 1년에 한 2번 정도 배추김치를 그리고 우리 전에 강훈희 선교사님이 그 네팔에 오셨을 때 제가 들어가고 조금 뒤에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셨댔는데 우리 시골에 있는 그러니까 그 돌카 병원이 그 무슨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중간에 시간이 남아서 한 달 정도 저희 병원에 와 계셨댔는데 그때 오실 때 배추를 사가지고 오시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진짜 어렵더라고. 시골에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의 90%는 수도 카트만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좋아서 근데 이제 서양 선교사들은 50%는 수도에 살고 50%는 시골에 있는데 서양 선교사들은 그런 팀으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아이들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센도 그 시골에 있긴 하지만은 그 안에 이제 튜토리얼 그룹, 홈스쿨링 비슷한 그런 튜토리얼 그룹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 그 둘째가 대학교 가려고 원서를 쓰는데 그러니까 일반 대학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한동 대학을 제가 둘째 아이가 그 학교를 갔었는데 그 학교 이 적는 난이 모자라는 거예요. 12개인가 근데 아이가 13개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진짜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학교를 옮겨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앞으로 막 전진 이렇게 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이제 그런 고생들을 하면서 지냈고 또 저희가 시골에 있는데 이 서양식 그 선교사 자녀학교가 서양식이 되다 보니까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 홀리데이, 추수감사절 홀리데이가 있는데 아이들 그러니까 선교사 기숙사에 있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카라라는 곳에 있는 선교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몇 명이 이렇게 다니니까 부모가 나누어서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갈 때는 이 부모가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탄센병원에서는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이 병원이 1954년에 시작됐는데 지금 거의 한 70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같이 아이들을 기숙사에 보낸 가정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가정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어려웠어요. 새벽 한 1시까지 수술하고 새벽 5시에 집을 나서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진짜 너무 어려웠었어요. 예. 또 우리가 영어를 좀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또 이게 그 커뮤니티는 영어로 소통을 하고 또 네팔 환자들 볼 때는 네팔말로 하고 또 영어 예배를 2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데 뭐 영어가 딸리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는 어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친구들 참 부부 사이가 좋다, 이래 했는데, 제가 한 6년 이렇게 생활을 했을 때, 그 한국의 그 정신과 의사가, 우리 누가의 후배인데, 정신과 의사가 와서 선교사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개인, 가족 면담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우리 얘기를 듣더니, 당신, 들은 부부 관계가 황폐화가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부부가 진짜 눈물을 펑펑. 그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와 우리 어쩌다 이 꼴이 됐노, 어쩌다가 이래 됐노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참 부부 관계도 참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부부가 성향이 굉장히 달라가지고 뭐 싸우면서 이렇게 지금 저는 40년을 이렇게 지나오긴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표출이 안 되던 것들이 이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저도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아내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네팔 교회에 정기적으로 가지만은 네팔 말을 충분히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기 어렵고 또 영어권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영적 공급을 받는 그런 것이 어려웠고 그때 유일하게 지탱해 준다면은 이게 말씀 묵상하는 그것이 영적인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UMN 컨퍼런스를 이렇게 전체 선교사가 250명 모이는데 그 컨퍼런스를 하면 500명 정도 참석하는데 저희 가정만 한국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그 나라별로 영국이면 미국이면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 있으면서 이 어려울 때 저희를 좀 선교지에 계속 있게 만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저희들 선교지에 있게 하는데 흔들림이 없었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 선교 준비에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딘가. 그것이 꼭 외국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일 수도 있고 한국의 어떤 지역일 수도 있는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네팔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물론 중간 과정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면서 지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소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좀 여기에 참석하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나를 부르실까 어떤 그런 어떤 열린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처음에 이제 누가의 수련회에서 미국에서 오신 톰 헬 선교사님의 도전을 이렇게 받고, 이게 선교가 중요하구나 하면서 이제 선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선교 세미나 또 선교 기도회 이런 들을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듣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를 이렇게 가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1992년도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선교지로 부르시면은 내가 가야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단기 선교에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어떤 공동체에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 또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좀 확인해주는 어떤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1988년도에 누가의 수련회, 제가 군의관 2년차 때였는데, 그때 톰 헤일이라는 선교사님이 그때 네팔에서 13년간 사역했던 외과 의사였는데, 이분이 인터서브 선교사였고, 저희 누가회에서 인터서브에 그러니까 수련회 강사를 우리가 추천을 부탁했는데, 이분을 소개를 해줘서 이분과 부인인 신시아 헤일이 저희 수련회에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당신들이 어떻게 선교의 소명을 듣게 됐고 또 어떻게 결혼하게 됐고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일들을 하게 됐는가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남편이 한강이 그 다음에 부인이 한강이 이렇게 쭉 하는데, 저 마음에 어떻게 같은 외과 의사인데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참 저분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강의할 때는 강의에 앉고 그분이 밥 먹으러 가면은 또 옆에 앉아가지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달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누가의 학사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에 학상 수련회에 또 가서 강의를 하셨댔는데, 그때 이분 강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분이 도전하기를 여러분 가운데 한국에 남아있을 특별한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아니면 추수하를 일꾼을 기다리는 선교지로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그래 내가 한국에 남아있을 특별한 소명을 내가 받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둘째 아들이고 또 형님도 계시고 또 동생도 또 의사고 또 부모님,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 소명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인인 신시아 에일은 소아과 의사에 있는데 또 비슷한 도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일해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더 필요로 하는 선교지로 가는 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도전을 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그 한국을 떠난 해가 내가 의국에 들어가는 그런 해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제 자리에 빠지게 되니까 제 후배 2명이 제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떠났다고 해서 한국 의료가 흔들리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때 89년도, 91년도에 의료선교대회를 참석했는데,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 외과 의사를 찾습니다. 뭐, 벵갈라데시와 그 당시 그 인도네시아에서 외과 의사를 찾는데, 저는 이제 막 이제 전문의에서 이제 막 그 수술을 막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벵갈라데시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가서 수술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외과 의사를 찾기는 찾지만은. 그게 제 마음에 변명이, 그러나 주님, 저는 칼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수술하는 게 좀 자신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제가 레지던트 할 때 84년도에 그러니까 간 이식에 대한 제가 종서를 써가지고 우리 학회지는 아니지만은 교수님 대신에 제가 그 종서를 쓰고 했는데 와 보니까 간 이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84년도니까 우리나라에 뭐 상당히 빠른 시기였는데 그럴 자신도 있었고 또 제가 있던 병원이 장기려 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실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정말 잘할 자신이 있었고 제가 레지던트 마칠 때 위절제술을 32건을 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입장에 보통 우리가 그 전문의 과정을 할 때 한 2케이스 정도만 하면 되는데 하여튼 저는 어쨌든 32건을 했고 4년차 때 손이 날랐다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제가 브랜치 작은 병원에 130병상 병원에 있으면서 내 사전에는 트랜스퍼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여튼 메이저 수술들을 다 이렇게 했었댔는데 제 변명이 주님 저는 칼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게 제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92년도에 그 의료봉사를 누가회에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수도에서 떨어진 그 장미에서 시작한 돌카 병원에 제가 진료를 해서 거의 한 2,000명 정도 제가 진료를 했는데 그 네팔의 민낯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자궁 탈출증이라든지 유테라인 프롤apse 이런 거를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어디가 아프냐 이러는데 치마를 이렇게 들치는데 자궁이 이렇게 사타구니 사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니까 이 몸을 가지고 그 독고라고 이렇게 등에 짐을 지고 또 밭에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와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심하다. 그런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막 열정적이고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딴 건 모르겠고 나라도 와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래 보니까 쌀도 팔고 무도 팔더라고. 그래서 저 깍두기 담아 먹으면 살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92년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선교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참 사랑의 빚을 졌구나.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선교사가 온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나라에 우리가 갚을 수는 없는 거고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 저희 가족이 다 이북에서 다 피난 올 때 정말 보따리도 거의 못 들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결혼사진 한 장 못 들고 이렇게 피난을 왔는데 저희 가족들이 저희 아버님 친가 쪽 외가 쪽 식구들이 다 피난 와가지고 지금은 저희 삼촌들이나 가족들 이렇게 구글에 이름 치면은 다 아직까지도 그 활약상들이 나오는 그런 그 한국 사회에 기여도 참 많이 하고 또 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됐는데 제 마음에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냐는 좀 그런 좀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그 군의관 생활을 마치고 김해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굉장히 풍성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고등부에서도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우수 교사상 이런 것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새벽이 되면은 물론 교회 새벽 기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집에 주부들이, 동네 주부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좋은 친구가 되어 있는 그런 풍성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 안에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자기 인생에, 내 인생에 가장 젊고 힘이 있는 청년애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라면서 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생선의 중간 토막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전서에 말한 것 같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기이한 덕을 이렇게 선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명령이고, 또 이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키고 지키게 하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소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에서 일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해외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생활하면서 좀 필요한 그 덕성이라 그럴까, 인격이라 그럴까, 그게 좀 유연성을 가지는, 플렉시빌리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또 잘 이렇게 적응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환경에 이렇게 적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나에 맞추는 것보다는 그곳에 이렇게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우리 인터서브의 모토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선교사가 가지는 어떤 인격에 참 바람직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갖춘 그런 사람이라면 선교사로서 훌륭한 선교사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플러스 겸손 이렇게 하면은 선교사가 갖추는 훌륭한 인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6년을 마치고 제가 안식년으로 떠날 때 이제 사람들이 떠날 때 이렇게 환송식을 이렇게 해주는데, 왜냐하면은 안식년 갔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완전히 떠난다고 결정은 안 했지만은 환송식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의사는 두 사람 다 미국 의사인데, 저 사람은 지금 탄센병원에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의사는 대지를 이렇게 그렸고,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내과 의사인데 제가 있었던 파탄병원에 병원장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영어가 딸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연극을 했는데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두 병원 다 우리 안식년 갔다가 다시 우리 병원으로 오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닥터 레스는, 그러니까 그 부친이 일본의 선교사를 40년 지냈던, 그래서 일본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미국 의사였는데, 자기가 이제 덕담을 하기는 네팔 직원들과 가장 이렇게 가깝게 지낸 의사로 자기가 기억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왼쪽에 있는 닥터 마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는 직선적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 외과 의사가 와가지고 네팔 의사들하고 안 싸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선배님들이 회진할 때 그림자도 안 밟고 회진을 할 정도로 우리가 선배 의사들에 대한 이런 존경심과 그런 것들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직선적이 되니까 외과 의사 서양에 있다가 네팔에 와가지고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 눈에 잘못된 게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시정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투게 되고, 제가 시골 병원에 있다가 수도인 카트만두 병원에 제가 네팔 사람 과장 밑에서 일을 했는데 다들 말리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1년도 못 버틴다. 근데 제가 거기서 10년을 외과 과장 밑에서 이렇게 버텼는데, 그래 이제 이 닥터 마크에 병원장으로서 나보다도 먼저 와 있었는데, 그 얘기가, 그러니까 왔던 외과 의사 중에서 유일하게 네팔 의사들하고 싸우지 않은, 저희는 한국의 엄한 수련의 과정을 이렇게 밟으면서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우리보다 위에 있는 선배 의사들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네팔
외과 과장 밑에 있으면서도 지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관찰하면서 이제 그런 그 덕담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준비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이렇게 쌓인 다음 신뢰가 많이 쌓여서 선교지로 가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88년도부터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지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았고, 또 그 네팔 의사들하고 또 교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게 영적으로 저희들에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경험치가 좀 있는 가운데 선교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간다고 뭐 그냥 바로 무슨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본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선교지에서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뭐 설교를 주로 많이 하기보다는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고 묵상 나눔 모임 했는데 그것이 네팔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식구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고 또 묵상 나눔을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쭉 했었고, 또 바이블 칼리지에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했던 것이 또 설교를 하는데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설교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레지던트였지만은 저희가 그 부산 보건병원에 있으면서 꼭 신우회는 아니었지만은 중창단, 우리 박상생과 같이 그 중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온 병원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댔는데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 학교 다닐 때 했던 기도 학생회, 또 누가의 이런 모임들의 경험이 선교지 사역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현지에 또 가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구역예배 요즘은 셀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에 우리가 젊어서 그랬는지 별로 이렇게 가지를 않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에서의 교회에서 목장, 가정교회, 셀, 순 이런 모임들의 경험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저희가 주일학교 교사로도 했던 경험들이 있고, 또 고등부 교사를 했던 것들도 다 그 선교지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그 한국 누가회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누가회가 초창기에 만들어졌는데 그 경험들이 또 선교지에서 그 지역의 그런 누가회를 만드는데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탄생 시골에 있을 때 그 구역예배 모임을 저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다 모이는 건 아닌데 이때는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또 제 아내가 이렇게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시골에 있다가 카트만두에 왔는데 그 미국 선교사, YM 선교사가 이렇게 요리 교실을 네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장소를 이렇게 돈을 주고 빌려서 하다가 장소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찾는 중이었는데 제 아내가 우리 집으로 오라고, 우리 집에 부엌도 좀 넓고 거실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리 교실하고 성경 공부, 그러니까 요리 교실 30분, 성경 공부 1시간 이렇게 해서 보통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그래서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선교지에서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식구들, 또 특히 좀 지도자들하고 같이 성경부를 카트만두에 있는 동안에 쭉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었고, 또 저희가 일했던 그 선교병원이 1956년 이렇게 시작된 그 바탄병원이었는데 그 전체 직원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한 10%만 크리스찬이라도 한 60명 정도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들끼리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는 거예요. 선교병원인데 우리는 뭐 모이는 거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지도자들, 여기 보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사회사업과 과장이었고 굉장히 그 병원의 코어 역할을 하는 그런 데고, 제일 왼쪽에 두 번째 분이 그 간호부장이었어요. 간호과 제일 헤드였고, 그 옆에는 그 다질링에서 온 분인데 수술실 감독이었어요. 이분들 굉장히 참 성숙한, 우리 그 한국 같으면 권사님들이고 병원에서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모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가지고는 식사를 했는데 그 의논하는 중에
모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도자들 한번 모이고, 그 다음에 슈네를 모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친구는 그 마취과 의사인데, 독일에서 마취과 의사인데, 서양 의사들도 다 참석해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정기 모임을 이렇게 했었고, 저는 그 교회 중등부 있으면서 이렇게 뭐 야외에 놀러 가고 이러면 게임 인도하는 이런 것들을 뭐 재밌게 해가지고, 지금도 나이가 지금 70이 거의 다 됐는데 어디 가면 게임 인도하라 그래가지고 게임 인도하고, 저희 아들 그 결혼식을 하는데도 아들이 아빠 1시간만 좀 게임 인도해주면 어떻겠냐고 이래가지고 필요해서 게임을 인도를. 여하튼 지금 제가 부산 외국어 대학에 있으면서도 외국어 대학 신우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 제가 아이스 브레이크, 요즘 아이스 브레이크 이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춤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신우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이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회 한 번 모일 때마다 게임 그냥 하나씩 이렇게. 또 제 안에 아이가 유치원, 우리 막 늦둥이가 있었는데, 늦둥이가 이렇게 유치원을 갔는데 거기 일본인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아닌데 성경부 하면 좋겠냐고 해서 하자 이래가지고 1년간 약정을 하고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산에 있으면서 장기려 선생님이 부산에 1967년부터 청십자 의료보험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도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의 조합원이었고,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 따라서 가본 적이 있었고, 또 제가 그 네팔에 가고 난 다음에 장기려 선생님이 1985년도에 세상을 뜨셨나? 그래서 쭉 그 의료보험 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2008년도에 이 장기려 그 사람이라는 그 평전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 책을 제가 성경 읽듯이 이렇게 다시, 물론 저희 스승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읽으면서 이분의 이제 청십자 의료보험 활동했던 것들이 적힌 거를 보고, 네팔에도 이 의료보험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안 오고 병을 키우고, 근데 거의 다 뭐 의료보험이 아예 없으니까 아웃 오브 포켓으로 자기 주머니 돈으로 이렇게 치료비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이 사람들도, 우리는 이제 레지던트 할 때 의료보험이 시작돼 가지고 저희가 레지던트 끝나고 난 89년도에 의료보험이 이제 완성이 된 걸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레지던트 할 때 그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이 내는 그 위암 수술하면 40만 원을 내면은 의료보험 없는 사람은 400만 원을 그 당시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의료보험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의료보험 연구소로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보거나 공부하는 학생들을 와서 이렇게 의료보험 그 연구소를 시작을 했고, 그 세미나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그 코이카 사업이 돼가지고 코이카 사업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서 지금은 이제 2016년도부터 네팔에서 의료보험이 개시가 되고, 또 2017년도에는 의료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금 2020년까지 77개국에서 시작을 목표로 했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 2030년에 우리나라가 전국민 의료보험이 된 1989년도와 같은 그런 그 가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어려운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하고, 전체 지금 가입률이 한 26%밖에 되지는 않고,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탄센병원 같은 경우는 외래 환자의 한 70% 정도 의료보험증을 들고 오는데,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은 탄센병원이 이제 더 이상 의료보험을, 그러니까 정부하고 MOU를 맺고 계약을 맺고 하는데 더 이상 못 하겠다. 왜냐하면은 청구를 하는데 한 10개월째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팔 시골 병원이 한 3만 불, 5만 불 이렇게 보험공단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런 난항이 있긴 하지만은 의료보험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에 있을 때, 탄센에 있을 때도 그 젊은 의사랑 인드란 아핏이라는 그 가정과 같이 성경부를 했고, 네팔 의사들하고 이렇게 카트만두에서도 했는데, 그게 2003년도에 그 네팔 기독의사회가 지금 만들어졌고, 지금은 한 회원이 한 250명 정도 되는 큰 단체로, 아마 ICMD의 내년 모임 올 때는 아마 네팔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거는 네팔 기독교사회는
여하튼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앞에 앉은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예과 1학년 학생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 성교 병원들을 지키는 그런 중추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이 베트남이 기독교가 전래된 게 1911년인데 거의 110년 동안에 크리스찬 의료인들이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공산권 하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이 CMF 이런 거를 좀 모이자고 하니까 저보다 먼저 와 있던 그 김치찬 선생님이 심장내과 선생인데 이거 불가능하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선생이 95년부터 베트남에 와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 의사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이래서 하루는 명단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한 25명 정도. 그래가지고는 처음에 2017년 10월 달에 이렇게 시작됐는데 저희가 이제 감사하게 1980년 그 누가의 첫 수련회에 저희들이 본과 2학년 때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쭉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 모임이 어떻게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 이런 경험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모임들을 기독교사를 시작하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욕심에 우리가 CMF라고 크리스찬 메디컬 펠로우십이라고 부르는데 베트남 이 기독교사에도 이제 이름을 자기들이 결정하는데 넌지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 기독교사의 이름이 CMF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도 CMF라고 부르고 그렇게 그래서 그 스피릿을 좀 공유하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고 저희가 첫 수련회를 2018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 중간에 보면은 강경 머리가 이렇게 허연 분이 있는데 이분이 ICMD의 인터내셔널 디렉터인 비노드 샤라는 인도 의사였습니다. 이분을 강사로 초빙하고 그 뒤에 파란 셔츠를 입은 분이 싱가포르 의사인데 닥터 고리엔롱이라고 굉장히 헌신적인 가정학과 의사인데 이분이 동남아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리전의 디렉터를 하고 있는 그 두 분을 제가 강사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IFES의 인볼브된 학생이 4,500명 정도 되는데 그 내셔널 디렉터가 의사예요. 의사인데 목사가 된 사람이 내셔널 디렉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의료인 학생들 모임, 젊은 의료인들 모임을 하는데 제가 강사로 초대를 받아가서 했는데 옛날 우리 처음 CMF 모이는 그런 간격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했던 내용이 제가 이제 크리스찬 의사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강의를 하고 한국 누가회가 이렇게 탄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가능하면 또 국제기독교사 ICMD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싱가포르, 태국에서 모이는 이런 모임들의 그 리더들하고 같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경험이 이 현지의 이런 일들을 도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으면서 이 기독교 사회가 이 사회에 베트남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서 호스피스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샘물 호스피스하고 연결을 해서 도움을 우리가 받기로 하고 호스피스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했는데 인하대에서 호스피스 병동 경험이 있는 이형규 생이라고 지금 서서 얘기를 나누는 이형규 생이 인하대에 있으면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고 그런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지금 하노이에 생기고 하노이에서는 벌써 이렇게 셋업이 됐고 다시 호치민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다낭에도 하는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이 크리스찬 의사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뉴질랜드에 바이블 칼리지 공부하면서 좀 뉴질랜드 연을 좀 가지게 됐는데 뉴질랜드에 한인 의사가 한 200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뉴질랜드 기독교 사회 ICMD하고 연결된 이런 기구하고 연결이 없고 조금 개토화는 아니지만은 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모임에 갔는데 그러니까 젊은 선교 관심자들 모임에 갔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크리스찬 의사들인 거예요. 학생들이고. 그래서 따로 이 학생들을 모아서 제가 머물렀던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수련회를 이렇게 했는데 2023년도에 그러니까 한인 기독교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그냥 그네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고 또 뉴질랜드에 있는 기독교사회하고 연결되도록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 3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중요하게 저한테 떠오른 키워드가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쭉 거쳤던 공동체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내가 공동체를 세우는데도 이렇게 기여를 했지만은 그 공동체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왔다는 그런 제가 좀 자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이 공동체와 함께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누가회를 본과 2학년 때 만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누가회 식구고 또 그 안에서 만난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 친구들이 사실 지금 우리 지금 ICM대 이 컨퍼런스도 지금 이끄는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군의관 때 대전 충청 누가회가 만들어졌고, 또 제대하고 나서는 부울경 누가회 제가 회장을 하고, 또 제가 김해에 있으면서 마산, 진해, 창원 또 누가회가 또 만들어졌고, 또 파탄병원의 신우회, 네팔 기독의사회, 또 뉴질랜드에 가 있으면서 인터섭 이사회가 조직이 되고, 미국 인터섭 이사회도 조직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던, 이론적으로 배웠다기보다는 정말 몸으로 배웠던 것이 그 선교지에서 역할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 아내는 그 영어 회화 클럽, 하노이에 있으면서 영어 회화 클럽에서 그 베트남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고, 영어 회화 클럽을 하면서 또 한국어 회화 클럽이 필요가 생각이 돼서 그 국제교회에 나왔던 선교사들 또 일반 크리스찬들이 합쳐서 한국어 사랑방을 했는데, 지금은 10주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7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제 아내가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그 영국에서 온 선교사가 이런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촉각 그 책을 만드는,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고울이 100권 만드는, 참 이런 거 한 권 만드는데 한 2달씩 걸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나올 때 한 50권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오게 됐는데, 또 하나는 그 제가 의료인으로서 그 전공 영역에서의 탁월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라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오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이 사람들이 보고 환영을 하고 비자를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의료적인 기술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논문을 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수도에 나오면서 그건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학술 활동도 하고 논문도 써야 되는, 그래서 저의 필살기인 그 위암에 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시골 지역에 있었던, 그래도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시절에 그걸 다타를 다 이렇게 저축을 해놨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이라든지 성별 또 종족 그룹별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그 시골 병원에 있을 때 위암 환자 200명의 데이터를 다른 무슨 차트 리뷰를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에 남아있는 전산에서 그걸 뽑아 200명을 가지고 나오고, 또 수도에 나와가지고 200명 이렇게 해서 네팔에서, 그러니까 우리 레지던트 때 많이 했던 임상 연구를 이제 했는데, 그 네팔에서는 이제 처음 이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위암 연구를 제가 400명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학회 때마다 한 2개씩 이렇게 발표하고 논문도 내고, 또 위암으로 국제학술지에 네팔에 있으면서 하나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병원의 위치에 따라서 또 역할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일한 그 네팔 의사들이 영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하고 오니까 한국에서 온 의사들을 시프게 보는 거예요. 저희 같은 팀에서 영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친 의사가 2명이나 있었거든요, 봤더니. 그래서 좀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세부 전문의를 하면 어느 한쪽이든지 담체관, 외과 같으면은 그런, 저는 이제 위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을 많이 했고, 네팔은 그 서양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파선 절제술에 관한 그런 경험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학교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나기는 저희
의학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부 전문의 과정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라는 데 근무하면서 자기 온 프랙티스, 그러니까 위에 슈퍼바이저 없이 자기 혼자서 이렇게 환자를 보는 경험을 최소한 한 2년 정도 하고 선교지로 오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시골에 있던 병원에 제가 일반외과지만은 정형외과 수술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정형외과 수술 한 40%, 일반외과 수술 한 30% 이렇게 했댔는데, 그러니까 가서 이제 군대면 짬밥이 늘어가듯이, 그러니까 선배 선교사한테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좀 전공 영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좀 자기 필살기를 좀 쥐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병원에서는 그 환자 수술하는, 그래서 네가 선교사가 맞나 이 생각할 정도로 거의 뭐 에너지의 95%를 그냥 그 환자 수술하고 또 같이 일하는 그 젊은 의사들. 그러니까 저희가 일할 때 시골 병원에 있을 때는 가정의학과 그 트레이닝 가운데, 그러니까 네팔의 가정의학과는 외과 오리엔티드 된, 그래서 6개월간 이렇게 외과에 와서 훈련받으면서 맹장 수술하고 탈장 수술하고 빠른 사람들은 이제 개왕 절개술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후배 선교사 중에 이재훈 선교사가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지역 외과 의사 훈련 프로그램을 30명을 키워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선교지로 가기 전에 이 사람이 고려대학을 나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러니까 세부 전문의 위장관 3개월, 간담도, 대장학문, 유방 갑상선, 소아외과, 또 산부인과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진짜 많이 해가가지고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외과적인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해가지고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김은경 선교사는 그 네팔의 탄생 간호대학에 그 보학장을 하고 나왔는데, 이 선교사가 제가 98년도에 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 간호대학을 막 졸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선교 강의를 듣고는 내가 이 탄생 그 간호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 간호학 석사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에 제가 있었던 곳에 와가지고 3년간 우리나라도 거의 MDB 과정인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임상을 한 2년 정도 더 한 다음에 네팔이 8년 준비를 하고 네팔의 칸손 간호대학에 와서 교수로 보학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나와서 부산 세계로병원에 어제 저녁에 그 미션 메시지를 전한 그 이혁진 생이 일하는 그 세계로병원에서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자국 일반 간호사는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도 많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제가 네팔에 있을 때는 뭐 정신건강하는 간호사, 또 그 분만을 하는 그 조상 간호사,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받고 또 비자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선교사이긴 하지만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반 그러니까 국제 선교 단체에서는 1년간의 신학 훈련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던 탄센병원에 병원장하고 있는 영국 의사 닥터 레이첼은 저보다 한 1년 먼저 왔는데 3년 일하고는, 그러니까 단기 선교사로서는 3년까지 일을 하고는 네가 그러면 장기로 일할 거냐 그만둘 거냐 그러니까 장기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1년간 신학 훈련을 해라. 그래서 올레이션에 바이블 칼리지 가서, 그러니까 1년이긴 하지만 학기로는 9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 공부하고 다시 선교지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대부분 뭐 저희 인터서브도 그렇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웩 선교사도 최소한 1년, 2년에 준하는 그런 선교 신학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도 그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 있으면서 그 도움이 됐던 과목들이 문화 인류학, 이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의 종교, 그 과목 시간에 이제 제가 숙제로 낸 것이 힌두교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고 이슬람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숙제인데 선교 준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선교 신학, 그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서는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고 네팔 선교 역사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면서,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이렇게 숙제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네팔 선교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니까 다른 선교사들은 모르는 네팔 선교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게 됐고, 또 선교사의 영성,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던 것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웹은 저 인터서보다 훨씬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훈련 기간이 길어서 보통 한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 보면은 그 뭐라나 선교부의 그러니까 웨커라는 그런 정체성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은데, 하여튼 외국 선교사, 저희 그 박경남 선교사는 지금 그 외국 인터내셔널 디렉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탁월한 그런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혁준 선생은 지금 제가 있던 그 하노이 킴스 클리닉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 참 훌륭한 선교사고, 박세엽 성당 외국인데 모로코에서 진짜 제가 볼 때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그런 의료 선교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허입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인터서브는 훈련받은 선교사를 뽑아서 쓰는 어떤 그런 특징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교회 개척이 주목적이고, 그 인터서브는 총체적 선교를 기치로 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하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선교기관과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선교 준비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교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누가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처음 1990년도인가 첫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무것도 모를 때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을 했는데, 이분이 뭐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가면서 이 한나우라는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 뭘 잘 모를 때 한 가정을 파송해 놓으니까 이 선교사 가정은 1년 내 진짜 고생만 바가지로 하다가 결국은 선교하고 거리를 두고 거의 한 40년을 지금 살아왔어요. 그게 참 마음 아프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 선교사 가정이 네팔로 갔으면 진짜 신나게 선교 사역을 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회가 파송해서 1호 선교사가 일반외과 전문의에 성형외과까지 전문의를 2개를 이렇게 가지고 갔었는데, 적합한 장소에 가지를 못했던 것이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럴 수는 없지만은 자기 전공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제가 뉴질랜드에 2년 있으면서 뉴질랜드가 영국하고 비슷하게 선교 역사가 15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국제 선교 단체가 그 뉴질랜드에 다 있어서 그 선교 단체마다 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다 갔습니다. OMF, 인터서브, 웩, SIM 이런 데 가면서 다 참석을 하고, 또 그 선교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외과 의사를 필요로 하는 그 곳의 리스트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뉴질랜드 서양 나라인데 빨간 도장으로 대외비 이렇게 찍힌 거를 이렇게 주는데, 그래 보니까 외과 의사를 찾는 데가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저는 그 네팔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네팔에서 제일 그래도 선교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인터서브라는 선교단체를, 저는 그 지역이 먼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그 선교기관을 이렇게 가게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인터서브 이제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선교기관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선교기관에서는 또 전 세계에 이렇게 다타들이 쭉 있으니까 선교지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어떤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그 의료 선교의 모습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게,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지금 이야기가 된 지가 한 10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효과적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이런 모델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키르기스탄의 메이림 치과병원은 지금 병원을 지금 3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립병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이 선교병원들이 자체 생산을 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개업을 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일했던 하노이의 킴스 클리닉은 그 김시환 선생이 1995년도에 코이카 자원봉사 의사로 나왔다가 또 그 차리티 클리닉을 시작을 했다가, 그것도 이제 그 문 닫게 되고, 그 베트남에 남아있기 위해서 시작한 곳이 킴스 클리닉인데, 지금은 5명의 의료 선교사가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그 선교의 플랫폼을, 그래서 이곳에 와 있는 선교사들은 선교비 반은 후원을 받지만 반은 이곳에서 월급을 받는, 저도 이 가서 처음으로 이제 선교지에서 월급을 받아 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클리닉을 세웠는데, 지금은 밤에 하나의 좋은 모델로 이렇게
이곳에 와서 또 저곳에 와서 이 밤 이게 돼서 클리닉이 어떻게 이렇게 셋업이 됐고 운영이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강의도 요청받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소식으로만 듣지만은 그 샘 여성병원에서 그러니까 UAE의 부자이라의 샘 여성병원도 새로운 어떤 하는 선교의 모습으로 그래서 보니까 의외로 그 베트남뿐만 아니고 인도네시아에도 한국 의사가 면허를 받고 가서 프랙티스를 좀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는 그 우리들 병원에도 나가 있고 우리 누가의 식구 가운데 우리들 병원에서 나가 있는 박종대 선생님도 나가 있고 또 부자이라 또 한국인 의사들이 제법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뭐라 그럴까 자립형 그런 병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말라위에 뭐 제가 말라위를 가본 건 아니지만은 그 에파타 그러니까 몽고에서 시작한 에파타 그 치과병원이 거기다 자립하는 병원으로 있고 이것이 최근에는 이제 치과대학 설립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 또 그 아까 제가 호스피스를 하는 그 이형규 선생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빈 하스피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아산병원하고 비슷할 정도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제1 기업이 그 빈 그룹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병원을 전국에 쭉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의과대학도 하면서 그 이형규 선생이 종양내과 의사였는데 이형규 선생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헌신한 지 오래됐다가 이제 부교수인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력서를 한 20장 정도를 써가지고 베트남에 왔습니다. 그 베트남 병원마다 가서 나를 좀 써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간 것이 빈맥 병원에 가서 행정 책임자를 만났는데 이력서를 보더니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러면 언제부터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월급 얼마 받는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한국 그 인하대 병원에서 받는 그 봉급 수준으로 월급을 그보다 오히려 더 낮게 받는 게 그 주택을 제공받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국제학교를 가는데 국제학교 학비를 이 병원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학교 학비가 3만 불씩 1년에 6만 불인 거예요. 근데 그런 포지션으로 이렇게 갔는데 지금 그 호스피스 사역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방법도 있구나. 근데 이제 이형규 선생은 그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고 또 장모님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이렇게 막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데에서 취업을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두바이 우리들 병원의 박종대 선생이 그러니까 일반외과 의사인데 그 신경외과 주로 이제 일을 하는 이것도 새로운 선교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캄보디아의 그러니까 전주예수병원의 PMC에서 시작하려는 그런 병원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국제 선교단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여러 선교단체들이 의사들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선교사로 가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언제 선교사로 가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좋은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탄센에 이렇게 가니까 저희 또래가 그 당시에 한 39살, 38살 이렇게 되는데 그 또래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이미 서양 선교사들은 벌써 와가지고 5년, 6년, 7년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서 자기 떠날 날짜들이 정해져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일하러 들어왔는데 우리 또래들은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서양 선교사들은 이미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전 세대는 선교지 뼈를 묻으리라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희생을 하고 아이들을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내고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면서는 아이들을 안 떼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골에 있던 병원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 그러니까 그게 서양 학교로 치면은 이제 세컨더리 스쿨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되면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제 갔는데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도 되지, 영어도 안 배워도 되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저도 바이블 칼리지 공부하고 군대 갔다 가니까 5년 시간이 늦은 거야. 7, 8년 늦으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와가지고
일을 하고 또 갔다가 아이들 대학 교육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제가 일하던 그 병원의 병원장이, 탄생병원 병원장도 캐나다 외과 의사였는데 이분도 2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인도에 선교사로 갔다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는 캐나다에 돌아가서 그때 이제 외과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앞에 12년 뒤에 13년 하니까 25년 선교를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는 몰랐는데. 그러기도 하고 또 그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그 제가 있는데 한 우리 선배 외과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 이분 들어보니까 야 인생이 멋있는 거예요. 자기는 25년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25년은 가족을 위해서 살고 25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분이 왔어요. 그래 이제 이분이 그 외과를 하셨는데 25살에 부인도 25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25년 지나면서 아이들이 벌써 다 큰 거예요. 빨리 결혼을 해놓으니까. 그러고는 그 대전에서 개업도 아주 외과로서 개업을 잘했는데 50 초반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저는 먼저 나오긴 했지만은 상당히 멋있는 게 25년은 자기 25년을 가족을 25년은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버스로 가면은, 차로 가면 28시간 걸리는 그 다델투라라는 곳에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지금 들어와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점점 이제 그 실버 선교사 이렇게 하면서 50대, 60대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지금 많아져서, 제가 아는 분들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재영 교수님은 서울대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에스토니아 그 의무부총장을 지금 하시는데 이분이 가지셨던 그런 총 커리어가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그대로 발휘되는, 그래서 늦게 가면은 그동안 한국에서 가졌던 그런 모든 경험들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거를 제가 또 경험을 했습니다. 또 박행순 교수님은 그 전남대 약대 학장을 지내셨던 분이셨어요. 그래 이분 그 동생이 전북의대 신장내과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 누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 네팔을 떠나가지고 한국에 와 있을 때였는데 이분이 그 은퇴를 65세, 그러니까 8월 31일 날 은퇴를 하고 9월 1일 날 네팔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던 그 파탄 의과학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생화학을 가르치셨는데 그 파탄 의과학 대학에서 숙소를 마련해주고 2년간 거기서 교수로 일하고 그 다음에는 그 카트만두 카트만두 약학대학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2년간 하고 지금은 이제 네팔에서 한 7년 이렇게 8년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전주 근교에 내려와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 그래서 하여튼 참 그런 경험을 이분도 했고 저희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졌던 쭉 커리어를 그 네팔에서 이렇게 시적절하게 했던 그런 경우들을 봤고, 또 제가 군의관 생활을 대전에서 하면서 김선영 교수님을 충남의대 내과 계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도 그 목회자 자녀분이시고 그 충남대에서 교수 생활했는데 그 은퇴를 몇 년 놔두고 그 안식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묶어가지고 한 3년 전인가 이렇게 들어가서 에스토니아 의과대학을 만드는데 기초 역할을 하고 지금은 이제 한 10년 사역을 하고는 돌아오셨는데 하여튼 그런 그 응축된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이분들보다는 연배가 한 10년 정도 젊으니까 저희 세대에 이제 선교로 갔는데 이분들은 이제 가정적인 책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서 이제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들어가서서 그런 역할들을 했고, 또 남상윤 교수님 산부인과 교수님이셨는데 이분도 이제 기도의사로서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은퇴를 조금 놔두고는 그 에스토니아하고 또 다른 병원에서도 가서 역할들을 이렇게 하고는 지금은 이제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길게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대학에서 가졌던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이렇게 가서 발휘를 하시는 것도 봤고, 김수지 교수님은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였고 사이버대학 총경이었는데 말라이 간호대학 교장으로 4년간 하면서 그 간호대학을 이렇게 그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셨던 것을 또 봤습니다. 또 이영도 선생님은 저보다 한 3년 정도 선배 되시는데, 제가
그 학생 때 전주 예수병원에 갔는데, 이런 훌륭한 선배, 참, 학생 때부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이분이 가천의대에 있으면서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분이 은퇴를 한 2년인가 3년인가 앞두고는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에 가서 거의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최근에 이제 은퇴해가지고 돌아오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실버 선교사들이 쭉 한국에서 쭉 가졌던 그런 커리어들이 그 경험과 지혜와 노하우들을 그 선교지에서 적절한 곳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역할들을 하는, 제가 모르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별로 해당이 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제가 그 탄센병원에 있을 때 이분이 그 간호대학 교수로 오신 거예요. 그 이분은 가톨릭 수녀인데, 이분이 그 김대중 대통령 고향인 그 신안에서 그 간호선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도에 한국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1957년도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57년에 태어났는데, 그래 몇 월 달에 왔습니까? 5월 달에 오셨, 나 9월에 태어났는데, 나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40년을 이렇게 그 사역을 하고, 그 한국에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 이 대학에서도 일하러 이렇게 오셔도, 나이가 그 당시 한 70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그래서 평생 그냥 독신으로 지내면서 이런 사역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또 그 선교지는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가능하면 결혼을 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된 게, 그 박행순 교수님이 그 결혼을 하셨댔는데, 그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여튼 이혼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때 자기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들 자녀들은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그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또 가이스트에 박사과정도 가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혼자 이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파타노과대학 교수로 갔다가 그 안신교도로 나오셔가지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나이가 한 68세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안식년 나와가지고는 이분이 이제 마음에 든 생각이, 그동안 그러니까 독신으로 이혼을 하고 독신으로 잘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남에 있으면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또 전남에 뭐 나도 옆에서 이렇게 봤지만 신문에 기고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하여튼 무슨 과학재단 뭐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 갈 일이 있었을 때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분 남편분을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분이 거의 70이 됐는데 새색시 얼굴인 거예요. 70이 되신 분이 홍조를 이렇게 띠고. 그래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갔는데, 자기가 다시 선교지로 나올 때 혼자는 외로워서 못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하고 이렇게 결혼하셔가지고 가서 또 한 텀을 이렇게 지내시고 나왔는데, 그래서 선교지가 한국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외로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네팔에 저희 지내면서 그 미용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했는데, 이분이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씩씩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네팔에 있을 때. 그래,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얼굴을 이렇게 다 갈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이제 몸을 추스려가지고는 한국으로 왔는데, 이분이 그 당시 한 40대 중반이었는데, 뒤에 들으니까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이렇게 다시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는 뭐 혼자서 씩씩하게 그냥, 제가 옆에서도 볼 때도 씩씩해요. 자전거 타고 막 혼자 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이제 조금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일단,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도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거를 봤는데, 그것도 참 좋았는데, 또 선교지에서는 또,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보면은 좀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이렇게 했습니다. 또 건강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도 네팔도 한국보다는 조금 이게 따뜻하니까 1년에 6개월은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겨울은 이제 그래서 한국보다는 수영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고 이제 다른 그 생화학을 가르친 그런 그 선교사가 와 있었는데 보니까 저보다 한 2년 정도 뒤에 들어왔는데 뭐 딸이 둘인데 한국에서 수영을 다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네팔에서 막 이렇게 즐기는 또 뭐 말라이에 간 선교사도 보니까 말라이 굉장히 후진국인데 아주 좋은 수영장에서 막 수영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팔에서도 아니, 몸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디 가 있나 보면 다 호텔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샤워할 수 있는 더 물이 없으니까 그 호텔에 가면은 이렇게 샤워하는데 호텔 1년 그 수영장하고 운동시설 멤버십이 100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why not? 다 선교사들마다 이렇게 보면은 다 우리 선교부 식구들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러는 소박하게 사는 선교사들도 그 멤버십에서 수영장 이용하고 테니스 코트 이용하고 네팔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건강을 위한 준비도 좀 필요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선교부가 조금 규모 있는 선교 단체에서는 다 이렇게 정신건강 검사를 하고 정신과 의사의 사인을 받아서 선교지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작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호주 선교사 모신이 선교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한국에 갔던 호주 선교사가 와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걸 듣고는 내가 한국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는 그 고등학교를 마치고 간호대학을 갔고 바이블 칼리지를 마치고는 한국에. 그래서 이분 말고도 하여튼 그 어릴 때 가졌던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선교 준비에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